안녕하십니까. 저는 CG바이오 연구센터장 서준혁이라고 합니다. 발표에 앞서서 제 마스크를 좀 벗고 진행하는 거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선 융복합 의료제품 컨퍼런스에 저희 회사 사례를 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관계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제가 말씀드릴 거는 저희 회사 대표적인 고리식제인 노보시스에 관한 개발 사례에 대해서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발표에 앞서서 저희 회사에 대해서 간략히만 설명드리겠는데요. 저희는 조직 재생을 위한 의료 제품을 연구 개발, 생산, 판매하는 회사입니다. 그 중에서 뼈 재생과 상처 재생을 위한 의료 제품을 주력 사업으로 했었는데요. 그래서 국내에서는 어느 정도 성과가 나서 고리식제 분야라든지 유착 방지제, 그다음에 음압 창성 치료제 분야에서는 일단 국내에서 점유율 1등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 2, 3년 전부터는 미용성형 사업하고 그다음에 스텐트 분야도 신사업으로 진행하고 있는데 지금 막 성과가 나려고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대표적으로 앞서 심사에서 말씀 주셨던 리도카인이 포함된 성형 주름 개선용 필러라든지 그다음에 이제 항암제가 포함된 심혈관용 스텐트 이런 것도 저희가 이제 개발해서 허가를 받은 상태입니다. 최근에는 저희가 저희 생체재료 기술을 기반으로 해가지고 3D 프린팅 기술 접목해서 아간면 분야의 환자 맞춤형 임플란트를 작년부터 서비스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제품 노보시스는 제조합 골형성 단백질 융복합 고리식 의료기기입니다. 근데 이제 저희가 이제 제조 기술에 대해서는 보건복지부의 보건신기술 인증을 받은 바 있고요. 산업통상자원부에서는 세계인류 상품에 대해서 인증을 받은 바 있습니다. 제품은 생각보다는 간단합니다. 두 가지의 다른 구성품이 합포장되어 있는 제품이고요. 그래서 방사선 멸균된 망상골형 합성골하고 그다음에 나머지 무균 제조된 RHBMP2 고령성 단백질하고 주사용수가 합포장되어 있는 제품입니다. 이게 이제 결국 융복합 의료 제품인데요. 이게 국가마다 사실 이 제품은 분류가 조금 다릅니다. 우리나라하고 미국 같은 경우에는 골 대체제, 그러니까 고리식제의 기능을 주 기능으로 봐가지고 의료기기로 분류되어 있고요. 유럽 같은 경우에는 RHBMP2의 양리작용을 주 기능으로 보고 의약품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BMP라고 약자로 BMP라고 불리는 부분에 대해서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간단히만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게 이제 1965년에 유리스트 박사라는 분이 뼈를 탈해해서 그 안에 있는 물질이 실제 이제 쥐에다가 이식했을 때, 근육에 이식했을 때 주변에 뼈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뼈를 만들어낸다는 것을 확인하고 이 물질을 BMP라고 명명했었고요. 그 이후에 이 물질을 뼈에서 추출할 수 있고 초셀이라는 세포로부터 대량으로 만들 수 있다는 사실도 확인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편 이상적인 고리식제를 개발하는 것들이 이제 골 대체제나 고리식제를 개발하는 회사의 결국 이제 목표인데요. 이 이상적인 고리식제가 결국 세포와 그다음에 이 세포가 뼈 세포로 분화할 수 있도록 주는 시그널, 그다음에 이 세포가 살 수 있는 집이 필요한데 그것들을 스캐폴드나 매트릭스라고 부릅니다. 이 세 가지가 다 있는 골 이식제가 가장 이상적인 고리식제인데요. 골드 스탠다드라고 불리는 이 고리식제는 결국 골반뼈입니다. 자가장골이죠. 이 자가장골을 대체하기 위해서 이제 연구들을 진행했었는데 자가장골은 결국에 이제 엉덩이 뼈에서 뼈를 떼야 되기 때문에 공여부에 통증들이 발생하고 여러 가지 부작용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 십수년 전부터는 환자들이 더 이상 이걸 떼려고 하지 않고요. 그래서 이것들을 이 이상적인 골 대체제인 자가장골을 대체하기 위해서 많이 연구가 됐었는데 앞서 말씀드렸던 BMP2라는 물질을 활용해서 콜라겐 스폰지와 조합한
제품이 척추 적응증에 대해서 이제 최초로 2002년에 미국에서 허가를 받게 됩니다. 뭐 제품은 제가 일부러 조금 블러 처리를 했는데요. 이 제품은 결국 아까 보여드렸던 세포와 스캐폴드와 시그널 중에서 세포는 제외하고 스캐폴드와 시그널을 합친 제품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 제품이 나오고 나서 이제 그 사용자들의 의식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원래는 합성골이라고 하면 골 대체자 분야에서 가장 효과가 없다, 이렇게 이제 생각되는 분야였었는데, 이것을 BMP랑 조합하니 골드 스탠다드라고 불리는 자가장골하고 거의 동등한 효과를 보인다, 이렇게 이제 생각이 바뀌게 되죠. 근데 이제 이 제품을 타겟으로 저희는 개발했습니다. 처음 노보시스를 개발할 때. 근데 일단 너무 비싸요. 너무 비싼 이유는 이 공정 자체가 초셀에서 이제 배양해서 만드는 과정을 거치는데, 이 과정의 수율이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수율을 바꿀 수 있는 다른 공정을 활용하는 것을 좀 생각했었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세이프티 이슈가 좀 있습니다. BMP의 양을 저희가 생각하는 것보다 많이 쓰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희의 노보시스의 R&D 미션을 크게 두 가지로 설정했습니다. 그 두 가지가, 첫 번째는 RH-BMP2의 생산성을 올리자, 최대한 성능은 동일하게 하고, 두 번째로는 여기 안에 같이 융복합하는 고리식재의 방출 패턴을 조금 길게 가져가서 낮은 농도에서도 비슷한 효과를 가질 수 있게 하자. 이 두 가지가 저희의 R&D 미션이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미션에 대해서 좀 설명드리면, 일단 BMP2의 공정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이제 이 원료를 대웅제약에서 연구개발해서 지금 현재 받고 있는데요. 이 당시부터 이미 그 EGF라는 대장균 유래 제조합 단백질에 대해서 신약으로 허가를 받아서 이 공정에 대한 노하우가 굉장히 있었던 연구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저희가 이 초셀 유래 공정이 아닌 대장균 유래 공정으로 RH-BMP2의 고품질 RH-BMP2를 만드는데 단기간에 만들 수 있었고요. 그 부분에 대한 상세한 설명은 좀 곤란한 부분이 있어서 넘어가고, 주로 저희가 이제 만들고 있는 그 대장균 유래 공정의 RH-BMP2가 동등한 효과를 가지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왼쪽 그림이 이제 뼈가 없는 근육에다가 BMP2를 넣었을 때 효과가 있는가에 대한 동물 실험 결과인데요. 보시면 이제 초셀률하고 비교했을 때 오히려 낮은 농도에서도 더 많이 뼈가 생기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오른쪽은 두개골의 결손 모델을 만들어서 뼈를 만들어내는 과정을 보고 있는데요. 마찬가지로 그 초셀률의 BMP2 대비해서 동등 이상의 효과를 보이는 것을 확인했었습니다. 근데 앞서 말씀드렸던 저 동물 실험 결과는 이제 시약을 썼고요. 그 초셀률의 RH-BMP2 연구용 시약을 썼었고, 실제 저희가 타겟으로 하는 그 글로벌 의료기기 회사의 제품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실제 저희가 미국에서 조지아 치대에다가 연구 용역을 의뢰해가지고 실제 그 제품과 저희 제품을 비교하는 그런 실험을 계획했습니다. 일단 캐리어라고 하면 좀 불편하신 분도 계실 수 있는데, 고리식재 부분은 똑같이 콜라겐 스폰지로 고정하고 BMP만 글로벌 의료기기 회사에서 사용하는 BMP2 초셀률의 BMP2와 저희의 대장균율의 BMP2를 비교하는 동물 실험을 개 턱뼈 모델에서 진행했었고요. 그래서 실제 이제 임플란트 주변에 일정한 영역 안에 뼈가 얼마나 생기는가, 그 뼈의 퀄리티는 어떠한가, 이런 걸 평가했을 때 동등 이상의, 표를 보시면 동등 이상의 그런 효과를 보인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여기까지 결과들은 우리가 이제 우리 제품에서 사용하는 RH-BMP2가 효율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동등 이상의 효과를 가진다, 이런 걸 확인할 수 있는 그런 동물 실험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미션은 똑같은 BMP2를 좀 더 길게 방출시켜서 낮은 농도에서도 비슷한 효과를 내게 하자, 이게 두 번째 목표였는데요. 일단 글로벌 의료기기 회사에서 사용하는 콜라겐 스폰지는 용액을 흡수하기에 굉장히 적절한
고르식제입니다. 그에 반해서 이제 바이오세라믹 고르식제를 저희가 사용하고 있는데 얘들은 굉장히 딱딱한 돌 같은 재질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그런 RHBMP2 용액을 먹기 위해서는 적절한 기공 구조를 설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쪽이 이제 저희 제품에 사용하는 고르식제의 기공 구조고요. 그래서 거대 기공 같은 경우에는 저 기공 사이로 뼈가 자라 들어가게 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 거대 기공이 결국 중요한 거는 다 연결이 되어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야 용액이 먹어서 안쪽까지 다 들어가서 겉에만 묻지 않고 안까지 골고루 먹게 되고요. 그다음 미세구공도 매우 중요합니다. 이 미세구공이 없으면 그냥 처음에 몸 안에 이식됐을 때 그 RHBMP2 먹은 그 소킹된 RHBMP2가 그대로 씻겨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가 되게 중요한데 보시면 이게 이제 여기 있는 프로덕트 C, 우리나라에도 유통되고 있는 외국 회사의 고르식제입니다. 일단 먹지를 않습니다. 일부러 저희가 이제 육안으로 확인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 색소를 좀 타서 테스트한 결과입니다. 일단 이렇게 기공이 연결되지 않으면 바이오세라믹으로는 BMP2의 그 융복합 고르식제를 만들기에 적합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이런 설계를 해서 최종적으로는요, 이게 이제 완제품, 저희가 실제로 척추에 이식할 하나의 제품의 구성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중요한 거는 이게 적절히 설계되지 않으면 BMP2가 흘러내리는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골고루 묻지 않은 문제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저희가 그런 부분들을 다 고려해 가지고 하나의 제품에 완전히 고르식제 안에 BMP2로 골고루 세팅될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설계가 된 제품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저기도 이제 육안으로 확인하기 쉬우시기 위해서 이제 그 색소를 좀 타가지고 테스트를 했었고요. 보시면 원래 저렇게 이제 실제 이식하기 전에는 저렇게 소킹한 다음에 10분, 15분 정도 기다렸다가 이식하게 되는데요. 보시면 이식하고 난 다음에 저렇게 소킹 시키고 난 다음에 바로 이렇게 살펴봐도 흘러내리지 않습니다. 저런 부분들이 이제 저희 기공 구조에 기인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흘러내린 용액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중요한 것은 이것이 실제로 몸 안에 들어갔을 때 저희가 의도된 대로 길게 방출을 할 수 있는가, 그거에 대한 테스트였는데요. 보통 이제 이런 걸 테스트할 때 BMP2의 일라이저 분석 같은 걸 하게 되는데 인비트로로. 근데 이제 그런 실험들이 굉장히 어려운 점들이 많고 데이터의 신뢰성 부분에서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저희는 실제 이식한 상태에서 체내 방출 패턴을 이제 연구했었고요. 연구하는 방법은 아이오다인 125라는 방사선 동위원소를 BMP2에 붙여가지고 그것에 대한 메소드 밸리데이션 한 다음에 그거를 이제 이식한 방출 패턴의 결과를 그래프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콜라겐 같은 경우에는 콜라겐 자체가 20일 정도면 다 체내에서 분해되거든요. 근데 저희 거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바이오세라믹 고르식제는 흡수는 되지 않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짧은 기간에 흡수가 되지 않기 때문에 이 BMP2를 일단 롱텀하게 방출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이 결과를 가지고 저희가 임상에 척추에 적용하고자 했었는데요. 이 척추에 적용할 때 수술법을 어떤 수술법으로 선택하는가, 이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이제 수술법 중에 가장 많이 척추 수술을 하는 방법이 추체간 유압술이라고 해서 뭐 영어로는 인터바디 퓨전이라고 하는데요. 이 수술법이 가장 파퓰러한데 저희는 그 수술법은 쓰지 않고 보시다시피 요추 후해방 유압술이라는 과거에 많이 썼었던 옛날 방식을 썼습니다. 그 이유는 저희가 BMP2를 처음으로 척추에다가 적용하고자 했는데 최대한 좀 안전한 방법으로 해보자, 그런 의미였고요. 이거 보시면은 척추와 척추 횡돌기를 이제 유압시키는 방법이다 보니까 뼈 사이 거리가 멉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잘 유압이 안 되기 때문에 여기에다가는 무조건 자가장고를 썼던 방법이고요. 그러다 보니 저희는 고리식에 관한 한 이게 가장 도전적인 적응증이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유압이 된다고 하면 다른 부위는 충분히 유압이 가능하다, 그런 생각이 첫 번째 하나 있었고요. 두 번째로는
아까 말씀드렸던 인터바디 퓨전이라는 추체간 유압술에 비해서 BMP2의 리키지가 발생해도 안전한 수술법입니다. 그래서 두 가지 측면에서 저희는 이 수술법으로 최종적으로 임상을 하겠다고 결정했었고요. 그래서 이 수술법으로 임상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우리 고리식제와 그다음에 RHBMP2의 비율이나 농도를 결정해야 됩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그래서 소동물부터 중동물까지 동일한 임상과 동일한 동물 모델을 써가지고 저희가 이제 그런 과정을 거쳤는데요. 왼쪽 논문 요약한 거 보시면 이제 토끼 후해방 유압 모델에서 6주 만에 100% 유압을 확인할 수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미니피그라는 중독 물리상의 동물에 왔을 때는 저희가 1에서 3mg 정도의 그 농도면 도주면 적당하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간단히 요약하면 저희가 어떤 임상에서 농도를 결정할 때 저희 제품의 아까 동물 실험 결과뿐만 아니고 해외 원래 앞서 말씀드렸던 글로벌 의료기기 회사의 제품의 그런 연구 결과도 많이 참고했었는데요. 보시면 똑같은 동물 모델에서 한 4분의 1 정도에서 저희는 충분히 이 정도면 되겠다라는 판단을 했었고, 그래서 그걸 가지고 미니피그에서 1에서 3 정도 하면 좋겠다. 그건 뭐 개체나 이런 걸 고려해서 정했던 도주고요. 그래서 그거 가지고 휴먼에서는 사람에서는 그거보다는 조금 중동물보다는 조금 많이 쓰는 걸로 결정했습니다. 그래서 3에서 5mg 정도 이식 부위에 그 정도 적용하는 것으로 최종적으로 결정했고, 최종적으로는 3mm로 결정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최대한 안전하게 해보자 그렇게 결정했었고요. 결론적으로는 동일한 임상 적응증에 대해서 글로벌 의료기기 회사의 BMP2 도주에 비해서 한 4분의 1 정도 쓰는 것으로 저희가 되게 도전적으로 좀 했습니다. 이게 유압이 안 되면 어떡하나 이렇게 하기도 했었지만, 일단 뭐 저희는 문제가 생기면 더 큰 문제다라고 생각했었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런 결과들을 이제 다 파일링 해가지고 2010년 9월 달 정도에 저희가 이제 의료기기 임상시험 계획 신청을 했습니다. 그리고 한 3개월 뒤에 이제 승인을 받았죠. 해 안 넘겼다고 엄청 좋아했습니다. 근데 이제 그때 저희가 이거 좀 빨리 리뷰해달라고 식약처 담당자분들한테 엄청 닥달했던 것 같은데요. 지금 좀 사과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때 이제 리뷰하시다가 저희 회사로 막 전화하셨는데요. 막 밤 10시? 뭐 이럴 때도 전화하셨었어요. 근데 하여튼 되게 열심히 저희 제품 리뷰해 주셨던 것 같습니다.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렇게 서둘렀는데 실제로 첫 환자 이식은 2013년 3월 달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한 뭐 2년 이상 첫 환자 이식하는데 걸렸죠. 그 이유에 대해서 좀 간단히 설명드리면, 저희가 사실 승인받고 나서 각 기관별로 임상시험 실시 기관별로 IRB 승인을 받고 그 과정에서 또 버전이 좀 다른 것들을 또 통일시키고 뭐 이런 그 작업들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런 걸 하는 과정에서 2011년 6월 달에 좀 이 BMP 부분에서는 되게 데미지를 받는 그런 큰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미국에서. 그래서 북미 척추외과 학회라는 이제 학회 공식 저널인 더 스파인 저널에서 BMP의 부작용에 대한 문제를 대대적으로 이제 발표를 했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빨리 시작은 못했었는데요. 근데 이제 이 문제에 대해서 사실 이 글로벌 의료기기 회사의 대응은 정말 대인배였습니다. 지금도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하고 뭐 이 역사에서는 아마 기념비적인 사건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요다 스터디라고 불리거나 요다 프로젝트라고 불리는데요. 예일 유니버시티 오픈 데이터 프로젝트라고 해서 이 회사에서 이제 워낙 이제 부작용에 대해서 공격을 받으니까 250만 달러를 연구비로 그냥 주고 2개 기관에 본인들의 그 환자 로 데이터를 그냥 공개를 하고, 이제 기업은 완전히 빠진 상태에서 스티어링 커미티에서 이제 객관적으로 모니터링해서 이 데이터에 대해서 객관적인 분석 작업을 시작합니다. 그래서 2년 뒤에 이제 결과가 나오게 되는데, 결과는 사실 좀 뻔했죠. 안전하게 조심해서 쓰십시오. 이게 이제 간단히 요약하면 이거거든요.
그래서 이 두 가지 논문이 2년 뒤에 나옵니다. 왜 근데 이제 처음부터 사실은 예측은 됐는데 2011년이라고 하면 2002년에 FDA 서가를 받은 이후 거의 10년이 됐거든요. 그럼 부작용에 대해서는 이미 다 알고 있는 사실이고, 사실 그 2011년 6월에 저렇게 대대적으로 문제됐던 가장 큰 거는 저는 이제 부작용 자체가 막 커가지고 이 제품을 쓸 수 없을 정도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원래 있는 부작용을 논문에서 스판서 이니시에이트 SIT라고 하죠. 거기서는 이제 보고가 안 됐죠, 논문에서. 그 부분에 대한 연구윤리를 지적했던 것이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이런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저희 연구진에서는 미국 내에서 BMP 부작용에 대해서 이슈가 있는데 지금 현재 한국에서 이걸 임상을 할 수 있겠느냐 이런 의견이셨고, 저희도 그거에 동의했었기 때문에 첫 환자 모집이 생각보다 많이 늦어졌습니다. 근데 이제 첫 환자 등록을 하고 마지막 환자의 마지막 방문이 2016년 9월 정도인데요. 뭐 3년 정도 걸렸죠. 저희 원래 그 환자 모집 속도는 6개월 만에 끝내겠다 이렇게 처음에 생각했었는데, 이제 팔로우까지 해가지고 거의 3년이 걸렸었는데, 이거는 앞서 말씀드렸던 그 적응증의 선택에도 영향이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일반적으로 많이 하는 척수 수술보다는 처음에는 좀 안전하게 접근하는 쪽으로 생각을 했었고, 그래서 이제 2017년 1월 달에 제조허가 접수를 했죠. 임상시험 보고서가 나와서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더 스파인 저널이라는 데다가 임상 결과도 발표하고요. 근데 뭐 오래 걸렸지만 열매는 달았습니다. 결과는 굉장히 좋았거든요. 자가장골 대비 통계적으로 일부 유의한 결과를 얻었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비혈등성 임상시험이었고요. 비혈등성 당연히 입증했었고, 그래서 이제 구체적으로 저희가 그 임상시험에서 사용한 그 지표를 보면 제일 중요한 것이 제일 마지막에 24주째 유압도라고 해서 유압의 정도를 1에서 5 정도로 숫자로 그레이딩을 하는 방법으로 썼었는데요. 보시면 CT로 평가한 24주 때 골 유압도가 자가장골, 골드 스탠다드라고 불렀던 자가장골 대비 유의하게 높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결과들 가지고 2017년 6월 달에 제조 허가를 받았고요. 제조 허가를 받았을 때 되게 좋아했는데 마지막에 단서가 하나 있더라고요. 보시면 비고 부분 좀 확대해 보시면 재심사 대상 의료기기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조건부 허가 같은 거죠. 그래서 저희는 시판후 조사를 몇 년 이내에 600회 정도를 하는 것을 이제 의무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은 이제 신의료 기술 평가에 관한 그다음 보험에 관련된 내용인데요. 보시면 2018년 6월 달에 신의료 기술 평가 유예 고시를 받게 됩니다. 그 전에 몇 가지 저희 트러블이 있었는데, 이 제품 자체가 BMP 고리식제라는 것 자체가 치과용으로는 국내에 이미 과거에 허가를 받은 적이 있거든요. 사례가 있습니다. 이 사례를 그때 사례에서는 그 제품은 실제 신의료를 갖다가 기존 기술로 판정이 되고 최종 비급여로 판정이 됐거든요. 그래서 기업 입장에서는 그거랑 똑같이 가겠다 해서 이제 심평원에다가 치료제로 신청을 했었죠. 그랬더니 이거는 적응증이 달라서 다른 제품으로 봐야 되니 신의료를 받아라. 그래서 신의료를 내카에다가 신의료를 하는 게 맞느냐 물어봤더니 신의료 기술 평가의 대상이 맞다. 이렇게 이제 판정을 받았고요. 근데 그 사이에 저희가 이제 국내에 신의료 기술 평가 유예 제도라는 것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2018년도 6월 달에 유예 고시가 됐었는데요. 저희가 기억하기로는 저때 신의료 기술 평가 유예를 하고 있던 기업이 총 4개의 기업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실제로 그 신의료 기술 평가 유예 제도의 목적과 취지에 맞게 실제 신의료 기술까지 받은 기업은 저희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2018년 6월에 유예 고시를 받고 보시면 저 50개 기관에서 일단 뭐 최종적으로 급여 비급여가 정해지기 전에 저 50개 기관에서 비급여 진료가 가능하다는 것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시장에 먼저 진입을 한 거죠. 근데 이제 이 그 신의료 기술 평가 유예 고시 유예 제도라는 건 최근에 많이 그 AI 소프트웨어 기업이라든지 뭐 진단 키트 업체들이 많이 활용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뭐 선진입 의료 기술이라는 표현을 좀 쓰고 있던데 어쨌든 저희는 2020년 5월 신의료 기술 고시를 받게 됩니다. 근데 이제 다 끝났다고 생각했죠. 근데 그 뒤에도 이제 2021년 2월 달에 이제 인정 비급여를 받아서 레귤러터리 프로세스가 이게 10년 5개월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최초에 임상 승인 신청할 때부터 임상 시험 계획 승인 신청할 때부터 완전히 끝나는 그 비급여를 받을 때까지 10년 5개월이 걸렸습니다. 물론 중간에 여러 가지 이슈들이 많이 영향을 미쳤고 제가 뭐 식약처 담당자분을 뭐라고 하는 건 아니지만 식약처 분들은 굉장히 열심히 그 저희 제품 리뷰에 신경을 써주셨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끝이 아니었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허가증상에 조건이 붙어 있었는데 PMS 600예를 하는 것이 저희의 현재 진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이제 저희가 여러 가지 문제로 실제로 시장에 나가는 것이 어려웠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는 이제 그걸 좀 연장을 해달라고 요청을 드렸었고 지금 현재 저번 달 기준의 PMS 스테이터스는 지금 현재 총 789명을 등록했고 그 중에서 출시 완료가 546명 정도 됐습니다. 저희가 연장한 기간 안에는 1000명 이상은 식약처에 데이터를 제출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진행되고 있는 성과들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면요. 우리가 원래 그 2017년에 저희가 했던 피보탈 스터디에 대한 임상 결과가 논문에 게재된 바 있는데요. 그 결과에 대해서 사실 태클 거시는 분도 많았습니다. 저희가 바이오세라믹이 CT로 골유압을 평가할 때 조금 어려운 점이 있거든요. 기본적으로 그 방사선 불투과성이다 보니까 이게 유압인지 아니면 고리식재의 모습 때문에 그렇게 보이는 건지 이런 이제 도전을 항상 받았습니다. 저희가 실제로 어떤 이 제품을 수출하는 과정에서도 이게 가장 큰 도전이었고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저희가 이거를 길게 팔로우업을 하면서 이 양상이 어떻게 바뀌어 나가는가를 보여주면 이 부분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저희가 최근에는 보시면 이게 동일 환자의 3개월, 6개월, 1년, 4.5년의 CT 결과입니다. 처음에는 보시면 알갱이 같은 모습이 다 보입니다. 저게 이제 고르식재고요. 근데 이제 4.5년 지나면 그런 모습은 전혀 보이지가 않고 자기뼈만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결과들이 저희가 이제 추가가 돼서 이것도 이제 논문으로 서브미션 중에 있습니다. 이런 결과들이 도움이 많이 됐었고요. 그래서 이제 뭐 여러 가지 수출 계약 뭐 이런 성과들이 이루어졌습니다. 인도나 호주 같은 경우에는 계약이 됐고 인도는 뭐 허가도 받았고요. 멕시코나 뭐 그런 데서는 허가도 받았고 호주는 사실 아직 허가는 못 받았는데 곧 허가 날 거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중국 같은 경우에는 BMP 허가 받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고르식재부터 수출 계약이 이루어진 바 있고요. 이런 성과들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연구센터에서는 저희 노보시스 2017년 허가 이후에 이게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추체간 유압술 인터바디 퓨전에 적합한 제품으로 좀 더 개량하는 연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노보시스에다가 하이드로젤 같은 걸 좀 복합화해서 약간 퍼티 형태의 제품을 개발을 했고요. 실제 이제 일부 저희가 이제 전임상이나 비임상 데이터가 지금 확보되어 있는데 위에 동영상 보시면 양실험에서 실제 추체간 모델에서 케이지 안에 넣고 그 안에 뼈가 3개월 만에 완전히 자라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 저희가 이제 계속 강점으로 내세웠던 것 중에 하나가 길게 방출시킨다는 것이었거든요. 콜라겐 스펀지가 보면 지금 동그란 부분이 이식한 부분인데 24시간 뒤 그 방출되는 패턴을 보이는 영상입니다. 보시면 일부 이미 유출이 되어 있는 걸 볼 수 있고요. 그에 반해서 저희 제품 새로 개발한 오브시스 퍼티라는 제품은 그 자리에 24시간까지 잘 머물러 있습니다. 그래서 안전하고 효과적일 수 있다라는 부분이 이제 어느 정도 어필이 돼서 그래서 일본의 니온조끼라는 기업과 기술 수출이 이루어졌고 그다음 이제 북미에 저번 7월 말이었죠. 북미의 올소픽스라는 기업과 기술 수출이 이루어진 바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다 끝나는 과정에서 3년 8개월이 사실 허가받은 이후에도 걸렸는데요. 그래서 이 부분은 다른 기업에서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요즘에는 많이 생기더라고요. 심평원이나 네카에서도 많이 서비스를 하는데
이렇게 저희 같이 이렇게 좀 버벅거리지 않고 허가 이후에 시장에 진입하는데 버벅거리지 않고 이렇게 할 수 있는 서비스들이 있으니까 이걸 잘 활용하시면 매우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쿼드 메디슨의 강정현입니다. 지금부터 해외 융복합 의료제품 개발 사례 중 의료용 마이크로니들 중심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발표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 마이크로니들에 대해서 그것은 무엇인지 그리고 그 특성과 종류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을 드린 후에 종류별 마이크로니들 개발 사례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이크로니들은 수백 마이크로미터 크기의 여러 미세 바늘이 이 작은 지지체, 패치 형태의 지지체에 다수 배열된 것입니다. 약물과 의료기기가 결합된 대표적인 융복합 의료제품입니다. 마이크로니들은 이 주사기와 패치의 편의성이 결합된 약물 전달 시스템입니다. 주사기가 정확하고 빠른 약물을 이렇게 전달할 수 있는 장점이 있는 반면에 통증과 감염의 위험이 있고 또 주사할 때 그 숙련자가 필요합니다. 또한 패치는 피부에 붙이는 제형으로 환자의 수능도가 매우 높지만 또 일정 범위의 분자량과 분자 개수를 가진 약물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마이크로니들은 이 패치와 같이 피부에 부착하는 제형으로 이 니들의 길이가 마이크로 단위로 매우 짧아서 통증이 거의 없습니다. 또한 단백질과 같은 거대 분자를 포함한 그 생물학적 제제 그리고 합성 의약품을 포함한 다양한 약물 전달이 가능합니다. 백신의 경우는 이 면역 세포가 풍부한 피부를 통해서 항원을 전달하기 때문에 전신 면역뿐만 아니라 국소 면역까지 동시에 유발할 수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마이크로니들 개발기관 지도입니다. 지금 보시는 것과 같이 전 세계적으로 마이크로니들은 매우 활발하게 연구 개발 중에 있습니다. 여러 다양한 종류의 마이크로니들이 연구 개발 중인데 그중 가장 대표적인 세 가지 마이크로니들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코티드 맵, 즉 코팅형 마이크로니들은 이 활성 성분이 니들에 코팅이 되어 있는 형태로 이 피부에 투여한 후에 핀의 체액에 의해서 활성 성분이 체내에 방출되는 제형입니다. 디졸빙 맵, 용융형 마이크로니들은 이 활성 성분과 생분해성 물질을 혼합 제조하여 니들을 만드는 것으로 이 니들 자체가 체내에서 용해되면서 활성 성분이 방출됩니다. 할로우 맵, 즉 중공형 마이크로니들은 니들 안에 중공이 형성이 되어 있어서 그 중공을 통해 액상의 API가 피부 내로 이동하여 체내에 방출되는 그런 형태입니다. 우선 코팅형의 마이크로니들 개발 사례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개드릴 개발 사례는 호주 백세스의 나노패치 HD맵, 미국 조사노파마의 에담, 네덜란드 마일라이프 테크놀로지의 나노포러스 마이크로니들 어레이입니다. 나노패치 그리고 HD맵은 이 호주 백세스에서 개발 중인 코팅형 마이크로니들입니다. 이 아래쪽 사진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 아이스하키 퍽 형태로 스프링이 결착된 어플리케이터와 이 마이크로니들이 결합되어 있는 그런 구조입니다. 길이 250 마이크론, 사이즈 4,000에서 10,000개의 니들이 이 바이오 컴패러블한 폴리머 패치에 나열이 되어 있습니다. 두 가지 니들의 다른 점이라고 하면 나노 패치는 초기 임상에 사용된 제품으로 드라이 애칭된 모노크리스탈린 실리콘으로 제작이 되어 있고요. HD 맵은 폴리머를 사출하여 제작합니다. 이 두 가지 코팅형 마이크로니들을 사용하여 아주 다양한 비임상과 임상 시험을 진행을 했는데요. 지금 처음으로 소개해드릴 비임상 실험은 올해 7월에 보고된 결과입니다. 코비드-19 백신이 코팅된 HD 맵을 마우스에 투여한 결과이고요. 제가 잘 안 보여서 안경 죄송합니다. 네, 이 UT 오스틴의 제임스 맥날란 교수팀이 개발한 제조와 서브유닛 사르스코브2 스파이크 백신인 헥사프로를 코팅한 제형입니다. 헥사프로를 코팅한 이 HD 맵을 마우스에 3주 간격으로 2회를 투여하였고요. 부스팅한 후 3주 차에 본 항체가입니다. 이 피겨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 HD 맵이 일반 핀의 접종에 비하여 델타와 오미크론을 포함한 모든 변이에서 더 높은 중앙체 반응을 보임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또 다른 비임상 실험으로 댕기 바이러스 백신 코팅한 나노 패치를 사용한 결과입니다. 이 제조합 시크리티드 E 프로틴 댕기 바이러스를 나노 패치에 코팅을 한 후에 마우스에 4주 간격으로 3회를 투여하였고요. 마지막 투여 4주차에 항체가 확인하였습니다. 두 가지 종류의 마우스를 사용했는데요. 왼쪽 피겨에서 보시는 것은 이뮤노 컴피턴트한 마우스를 사용한 것이고, 오른쪽은 인터페론 리셉터가 낙아웃된 마우스를 사용한 제형입니다. 왼쪽 피겨에서 우선 보시는 바와 같이 이 사포닌 어주번트 퀼 A가 같이 코팅된 마이크로니들 제형이 다른 일반 트레디셔널한 이뮨 방식에 비하여, 즉 IMSC에 비해서 더 높은 항체가 보임을 확인하였습니다. 또 오른쪽 피겨도 사포닌 어주번트가 없이도 일반 핀의 접종에 비해 나노 패치 제형이 더 높은 항체 반응을 보였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다음은 인플루엔자 백신이 코팅된 이 나노 패치를 사용한 임상시험 결과입니다. 단가 H1N1 인플루엔자 백신을 나노 패치에 코팅한 후에 61명의 성인에게 forearm, 즉 팔뚝과 어퍼암 상박에 1회 접종한 후 그 안전성과 내약성 그리고 면역 원성을 확인하였습니다. 이 피겨는 각 그룹의 접종 0일차, 7일차, 21일차 면역 원성을 나타내는 헤마글루티네이션 이니비션 타이터고요. 보시는 바와 같이 이 모든 마이크로니들 그룹이 각 그룹의 이 7일차와 21일차에서 높은 HAI 역할을 확인함으로써 IM과 유사한 면역 반응 보였음을 확인하였습니다. 또 이 실험 내내 어떠한 심각한 부작용도 나타나지 않았고, 또 이 피험자들은 IM에 비하여 마이크로니들을 접종 선호한다고 응답하였습니다. 이 실험은 앞선 실험에 HD 맵을 이용하여 얻은 결과입니다. 단가 H1N1 인플루엔자 백신을 HD 맵에 코팅을 한 후에 210명의 성인에게 이 상박과 팔뚝의 1회, 그리고 추가적으로 시판 4가 인플루엔자 백신을 IM으로 접종한 후 60일까지의 그 안전성과 면역성 그리고 면역성을 확인한 결과입니다. 우선 오른쪽 피겨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 초록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6분의 1 도즈 2.5 마이크로그램이 탑재된 나노 패치 제형이 HD맵 제형이 이 IM 그룹인 이 회색으로 표시된 IM 그룹과 거의 동일한 면역 반응을 보임을 알 수 있었고요. 왼쪽 피겨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 백신이 코팅된 HD맵은 40도에서 최소 12개월까지 그 항원성이 유지됨을 알 수 있었습니다. 현재 MR 백신과 코비드 백신 탑재한 이 코팅용 마이크로니들에 대한 임상시험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 코팅형 마이크로니들은 백신뿐만이 아니라 다양한 합성의약품의 탑재를 합성의약품을 체내에 전달하고자 활발히 연구 개발 중에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미국 조사노파마의 에담입니다. 340 마이크론의 1987개의 타이타늄 니들이 이 3제곱센티미터의 패치에 배열이 되어 있는 형태고요. 편두통 치료제인 졸미트리탄이 탑재되어 있고 큐트립타라는 브랜드 네임 사용하고 있습니다. 20명의 성인을 대상으로 한 임상 1상 시험에서 우선 왼쪽 피겨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2.5mg이 탑재된 경구형 제형에 비하여 이 마이크로니들 1.9mg 탑재된 제형을 투여받은 그룹의 2시간의 AUC가 더 높았음을 확인하였고, 또 321명 성인 대상으로 한 임상 2B, 3상에서 오른쪽 피겨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마이크로니들이 플라시보에 비해 높은 효능 보이는 것도 확인하였습니다. 이러한 여러한 실험 결과를 기초로 하여 이 조사노는 2019년 FDA에 급성 편두통 치료제로 이 큐트립타의 505B2 NDA를 신청하였습니다. 다음 소개해드릴 마이크로니들은 네덜란드 마일라이프 테크놀로지의 나노포러스 마이크로니들 어레이입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코팅형 마이크로니들의 표면이 이렇게 매끈한 솔리드 형태였다면 이 니들은 세라믹으로 제조가 되어서 겉 표면에 이렇게 나노 사이즈의 포어가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포어 안에 약물이 들어가서 이 니들이 체내에 투여되었을 때 약물이 방출이 되는 그런 형태입니다. 이런 형태는 약물의 릴리즈를 조절하거나 피 컨센트레이션을 낮춰주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475 마이크론 길이의 1제곱센티미터당 약 150개의 니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현재 이 모더나의 스파이크백스를
로딩한 이 마이크로니드를 성인 20명 대상으로 그 안전성과 내약성 그리고 접종 용량을 5분의 1 도즈로 줄일 수 있는지를 확인하는 임상시험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디졸빙 맵의 개발 사례에 대하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용흉형 마이크로니들은 이 활성 성분과 생분해성 물질을 혼합 제조하여 만든 것으로 이 니들 자체가 몸에서 용해되면서 API가 방출되는 그러한 형태입니다. 소개해드릴 개발 사례는 미국 백스스의 미믹스 어레이 패치 시스템, 일본 후지필름의 마이크로니들 패치, 그리고 미국 마이크론 바이오메디컬의 필 앤 스틱 마이크로니들 패치입니다. 미믹스 어레이 패치 시스템은 미국 백스스에서 개발하고 있는 마이크로니들입니다. 백스스는 텁스 대학에서 시작을 하여서 현재 MIT와 함께 활발하게 마이크로니들 연구 개발 중에 있습니다. 실크 피브로인을 사용하여 니들을 만드는데요. 이 실크 프로틴의 빳빳하고 높은 텐실 스트렝스를 이용해서 이 실크 피브로인으로 만든 니들은 체내에서 수분에서 몇 달에 걸쳐 서서히 그리고 안정적으로 API와 항원을 방출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런 또 높은 안정성은 마이크로니들의 운송과 저장에도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길이 650 마이크론 약 100여 개의 니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인플루엔자 백신이 탑재된 미믹스 어레이 패치 시스템의 비임상 시험 결과입니다. 마우스에서 확인을 하였고요. 지금 보시는 피겨 A에서부터 이 초록색으로 표시된 미믹스 그룹이 IM 그룹에 비하여 더 높고 오래 유지되는 항체 반응 보임을 확인할 수 있었고, 피겨 B에서도 미믹스 그룹이 IM의 그룹에 비해 더 높은 항원 특이적인 세포성 면역 반응 보였습니다. 그리고 피겨 C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 H1N1, H3N2 이 두 가지 A 타입에서 이 HAI 타이러가 IM의 그룹은 시간이 지날수록 이 프로텍션 트레시홀드 아래로 떨어지는 데 반하여 미믹스 그룹은 단회 투여만으로도 빠른 시로 컨버전을 보였고 6개월까지 유지가 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챌린지 테스트에서도 이 미믹스 그룹이 IM의 그룹에 비하여 더 높은 프로텍티브 에피커시 보였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 소개해드릴 용융형 마이크로니들은 일본 후지필름의 마이크로니들 패치입니다. 430에서 800 마이크론 사이즈 약 100여 개의 니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우선 비임상 시험 결과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H1N1, H5N1 이 두 가지의 백신을 수용성 바이오 폴리머인 하이드록시 에틸 스타치와 함께 혼합하여 이 디졸빙 마이크로니들을 제조한 후에 마우스에 투여하고 그 중앙체 반응과 폐 내 바이러스 타이러 확인하였습니다. 이 테이블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마이크로니들 그룹은 이 서브큐 그룹에 비하여 더 높은 중앙체 반응과 더 낮은 폐의 바이러스 양 확인할 수 있었고요. 또 챌린지 테스트에서도 마찬가지로 서브큐보다는 더 높은 더 낮은 폐내 바이러스 양을 마이크로니들 그룹에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또 더 낮은 용량의 항원에서도 프로텍티브 이뮤니티를 형성했다고 보고합니다. 이러한 패턴은 H5 애던에서도 유사하게 나타났습니다. 다음은 일본 뇌염 백신을 탑재한 마이크로니들에 대한 임상시험의 결과입니다. 불활화 일본 뇌염 백신을 39명의 성인에게 이 서브큐로 풀도즈 그리고 마이크로니들로 4분의 1, 10분의 1 도즈로 각 3주 간격 2회 투여한 결과입니다. 이 아랫줄 테이블에 보시는 바와 같이 42일차에 모든 피험자의 중앙체 값이 1.3 로그를 넘어서 이 파저티브 시로 컨버전을 보였고요. 이 민 뉴트럴라이징 엔티바디 타이러를 보시면 서브큐의 경우는 2.08, 4분의 1 도즈 마이크로니들은 2.55, 10분의 1 도즈는 2.04로 10분의 1 도즈만으로도 서브큐 풀도즈와 유사한 면역 반응 보임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홍반 외의 어떤 심각한 부작용도 나타나지 않아서 이 일본 뇌염 백신을 탑재한 디졸빙 맵의 안전성과 도즈 스페어링 이펙트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마이크로바이옴 메디컬은 미국에 있는 회사입니다. 미국 조지아 마이크로 니들에 대해서 첫 번째로 논문을 발표한 조지아텍의 마크 프라우니츠 실험실의 스핀오프 기업이고요. 마이크론 바이오메디컬은 굉장히 여러 종류의 마이크로 니들을 제작 중에 있는데 이 지금 가장 대표적인 디졸빙 맵이
필 앤 스틱 마이크로 니들 패치입니다. 사진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패키징에서 제거한 니들을 피부 위에 올리고 클릭 소리가 날 때까지 누른 후에 나중에 이제 라이너를 제거하는 그런 형태입니다. 650 마이크론 길이의 약 100여 개의 니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 마이크론 니들을 사용하여 굉장히 다양한 비임상과 임상 시험을 진행을 하였는데요. 가장 대표적인 것이 2017년도에 발표된 인플루엔자 백신을 사용한 First in Man 스터디입니다. H1N1, H3N2 그리고 B타입의 불활화 인플루엔자 백신을 100명의 성인에게 이 IM 또는 맵으로 한 번 투여한 후에 그 28일 후 각 스트레인에 대한 그 중앙제가와 시로 컨버전, 시로 프로텍션을 확인하였습니다. 이 피겨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 마이크로 니들 그룹, 즉 이 연두색과 오렌지색은 이제 헬스케어 프로페셔널에게 주사를 받은 마이크로 니들이고요. 그 연두색은 개인이 자가 투여한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그 IM 그룹 맨 왼쪽에 파란색에 비하여 큰 차이가 없고 유사한 면역 반응을 유도했음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또 이런 B타입의 경우, 맨 오른쪽 중간에 보시는 B타입의 경우는 오히려 마이크로니들이 IM보다 더 높은 시로 컨버전 보였다고 보고하고 있습니다. 총 6개월의 시험 기간 동안에 어떠한 심각한 부작용도 없었고요. 또 이 70% 이상의 지원자가 주사기에 비해 마이크로니들을 선호한다고 응답하였는데 사실 이 피험자 중에 10%는 전혀 백신을 원하지 않는다고 그렇게 응답을 하여서 결국에는 한 80% 정도가 맵을 선호한다고 그렇게 응답한 걸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MR 백신 탑재한 마이크로니들의 임상시험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할로우 맵의 개발 사례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이 할로우 맵은 니들의 준공이 형성이 되어 있어서 그 준공을 통해 이 액상의 활성 성분이 이게 피부로 이동하여 방출이 되는 그런 제형입니다. 소개해드릴 그 개발 사례는 미국 BD사의 솔루비아 마이크로 인젝션 시스템, 클리어사이드 바이오메디컬의 SCS 마이크로 인젝터, 스위스 드바이오텍의 드바이오젝, 이스라엘의 나노패스 테크놀로지의 마이크론젯과 마이크론젯 600, 그리고 미국 소렌토 테라퓨릭스의 소퓨사입니다. 이 미국 BD사의 솔루비아 마이크로 인젝션 시스템은 가장 대표적인 할로우 맵입니다. 프리필드 시린지와 유사하고요. 대신에 니들의 길이가 마이크론 단위로 통증이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700명의 그 피험자를 대상으로 안전성이 이미 검증이 되었고 이 솔루비아를 이용한 플루종과 인텐자는 이 최초의 피내 인플루엔자 백신으로 FDA와 EMA에 의해 승인을 받았습니다. 또 다른 형태의 그 할로우 맵으로 클리어사이드 바이오메디컬의 SCS 마이크로 인젝터가 있습니다. 수프라코로이덜 스페이스라는 이름에서 확인하실 수 있듯이 이 눈의 맥락막상 공간에 약물을 주입하고자 개발된 제형이고요. 포도막염 관련 황방부종 치료를 위해서 2021년 FDA의 승인을 받았습니다. 다음은 이 SCS 마이크로 인젝터를 이용한 임상시험 결과입니다. 160명 성인 대상으로요. 트리암시놀론 SCS 마이크로 인젝터를 투여한 그룹이 이 쉔 그룹에 비하여 BCVA 즉 최대 교정 시력이 베이스라인에 비해 15글자 이상 개선된 환자의 비율이 증가하였고 또 투여와 관련된 어떠한 심각한 부작용도 나타나지 않았다고 보고하고 있습니다. 스위스 드바이오텍의 드바이오젝도 또 다른 할로 마이크로 니들의 사례입니다. 니들은 모노크리스탈린 실리콘으로 제작이 되어 있고 이 바이오 컴패러블한 실리콘 다이옥사이드로 덮여져 있습니다. 길이 350에서 900 마이크론, 개수도 조절이 가능합니다. 다음은 이 광견병 백신을 이 드바이오젝으로 투여하였을 때 그 효과를 확인한 임상시험 결과입니다. 광견병 백신, 이 레이비스 백신은 일반 주사기를 사용했을 때, 그러니까 원래 현재 피내로 투여를 하는데 일반 주사기로 전 용량을 제대로 투여하기가 어려워서 특별한 트레이닝을 받은 숙련된 프로페셔널이 필요하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66명의 성인의 이 레이비스 백신을 IM으로 풀도즈 그리고 ID 드바이오젝으로 5분의 1 도즈씩 접종을 하고 그 중앙체, 바이러스 중앙체 값을 확인을 하였습니다. 왼쪽 피겨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56일 차에 모든 그룹의 바이러스 중앙체가가 이 프로텍션 트레시홀드인 0.5를 넘어섰고요. 이 오른쪽 피겨 56일 차 결과
보시는 바와 같이 이 드바이오잭 그룹과 다른 면역 방식인 ID와 IM 유사한 반응 보였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또 통증과 부작용도 IM에 비해서 이점이 확인이 되어서 이 드바이오잭의 광견병 백신에 대한 사용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은 이스라엘의 나노패스 테크놀로지의 마이크론젯과 마이크론젯 600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니들도 굉장히 대표적인 그 할로우 맵 중에 하나고요. 모노크리스탈린 실리콘으로 제작이 되어 있고 피라미드 형태입니다. 마이크론젯의 경우는 450 마이크론의 개수 4개, 그리고 마이크론젯 600은 600 마이크론의 개수 3개 이렇게 이루어져 있습니다. 두 니들 모두 FDA 승인을 받았고 CE 마크를 획득하였습니다. 다음은 이 대상포진 백신을 마이크론젯으로 투여하였을 때 그 효과를 확인한 임상시험 결과입니다. 224명의 성인을 대상으로 하여 이 대상포진 백신을 마이크론젯 또는 SC로 투여를 하였고 6주차에 그 항체가와 항체 증가 비율을 확인하였습니다. 이 테이블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 마이크로니들 풀도즈 세 번째 줄에서 보시는 이 풀도즈는 서브큐 첫 번째 줄에 비하여 6주차에 더 높은 중항체가와 또 항체 증가 비율을 보이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요. 또 3분의 1 도즈 두 번째와 네 번째 줄 3분의 1 도즈에서도 더 증가된 면역 원석을 마이크로니들 그룹에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도즈 스페어링 이펙트도 볼 수 있었고 이러한 차이는 18개월 차까지 유지가 되었습니다. 홍반과 붓기 등의 어떤 그런 일시적인 부작용이 나타나기는 하였지만 약하고 일시적이었고 또한 이 피험자들은 SC에 비해 통증이 적어서 마이크로니들 접종을 선호한다고 응답하였습니다. 그 외에 이 마이크론젯 600으로 인플루엔자 백신을 투여하였을 때 IM에 비해 더 높은 면역 원성과 안전성 좋은 내성 보였다는 또 임상 시험 결과도 있습니다. 현재 진행 중인 임상으로 이 펩타이드 암 백신을 마이크론젯 600으로 투여하고 여러 암에서 그 효과를 확인하려는 그러한 임상 1, 2상 진행 중에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릴 할로우맵은 소퓨사입니다. 미국 소렌토 테라퓨틱스의 제품이고요. 이 왼쪽 중간에 보시는 일러스트레이션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 에피더미스 바로 아래 약물을 투여해서 림프관을 통해 그 림프에 직접적으로 약물을 투여하는 그러한 형태입니다. 아래 중간에 보시는 이 도우즈 디스크와 같이 웨어러블 암밴드 형식 등 굉장히 다양한 디자인의 마이크로니들을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맨 위에 보시는 사진이 이 마이크로니들의 그 소퓨사의 이미지인데요. 맨 오른쪽에 보시는 이 SEM 사진은 보시는 바와 같이 이 마이크로니들 표면에 나노 스트럭처드 폴리머 패턴을 넣었습니다. 이런 나노 포토그래피는 그 셀룰라 패스웨이를 활성화시키고 150kilo 달튼까지의 그 매크로몰레큘의 흡수를 증가시킨다고 보고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소퓨사로 투여한 약물은 다른 투여 경로에 비해서 높은 림프 농도를 보이고 또 낮은 혈중 농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코비드-19 그리고 흑색종의 임상시험 진행 중에 있고요. 류마티스 관절염은 사실 지난주에 파저티브 리절트 리포트가 되었습니다. 그 서브큐로 응답하지 않은 환자에게서 이 소퓨사로 2분의 1 도즈만으로도 효과가 나왔다는 결과가 지난주에 나왔다고 보고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해외 융복합 의료제품 중 마이크로니들 개발 사례에 대하여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은 이제 코팅형 디졸빙 그리고 할로우맵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기는 하였지만 사실 정말 다양한 형태의 마이크로니들이 전 세계적으로 매우 활발히 개발 중에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이 핀의 전달을 통해서 면역이 강화가 되는 그러한 효과를 사용하여 백신 쪽에 조금 더 그 연구와 개발이 집중이 되었다면 최근 들어서 조금은 더 다른 적응증들, 예를 들어 골다공증, 비만, 탈모, 피임, 편두통, 치매와 같은 이런 다른 적응증에 적용을 하기 위해서 다른 여러 종류의 합성의약품 또는 생물학적 제제를 탑재한 마이크로니들이 연구 개발 중에 있습니다. 이렇게 확장되고 있는 마이크로니들과 융복합 의료제품의 성공은 단순히 제조사의 노력으로는 어려울 것입니다. 앞서 여러 연사분들께서 설명을 해주신 국내외 국제 동향과 심사 사례를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산학연 관계부서 간의 끊임없는 소통을 통해서만이 이 제품의 성공뿐 아니라 더 나아가 국민의 건강 증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며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